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가 30명을 넘나들고 있고 해외 유입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검역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 4개 주에서 일일 신규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미국 중남부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대 의과대학은 오는 10월까지 미국에서만 6만 명이 더 사망할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내놨습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신규 확진이 최근 25에서 50%가량 증가했고 중남미 국가가 특히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지지만 감염 우려 때문에 분리수거가 되지 않을 뿐더러 함부로 버려질 경우 치명적인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사용한 마스크의 올바른 처리법은 무엇인지 사이언스 취재 파일에서 정리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특히 바이오와 제약, 의료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가 큰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의료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주도하고 있는 김영준 박사를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일일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가 30명을 넘나들고 있어 사소한 방심으로도 추가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큰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박능후 1차장은 전 세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900만 명을 넘어섰고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환자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공항과 항만에서 검역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추가로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능후 1차장은 최근 대전 지역 확진 환자 증가에 대응해 충청권 병상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생활치료센터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증상이 없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은 무증상자는 확진 뒤 7일째 유전자 증폭검사에서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차례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가 해제됐지만 앞으로는 확진 열흘이 지난 기간에 임상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격리 해제가 가능합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격리 해제까지 평균 25일이 걸리고 최장 100일 넘게 격리된 사람도 있었다면서 유전자 증폭검사 2번 음성이라는 기준 때문에 격리 해제 기간이 길어진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 허용 여부가 거리 두기와 연계해 조만간 결정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야외 스포츠, 특히 프로야구와 축구 관중 입장 여부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안과 연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차원으로 무관중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비율로 입장을 허용할지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거리 두기 단계 조정안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중순쯤 확정될 예정인 만큼 이때 관중 입장 여부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프로야구를 주관하는 KBO 사무국은 정부 방침에 따라 관중 입장을 추진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힌 면세품들이 최근 온라인 시장에 풀리고 있는데 처음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장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각 매장에는 명품을 먼저 잡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사람들로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시내 한 백화점. 문 열기 1시간 전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 경기도 파주의 프리미엄 아울렛도 마찬가지. 두 곳 모두 코로나19 때문에 쌓였던 명품 면세품을 사기 위한 줄입니다. 롯데백화점 집 근처라서 자주 이용을 하는데 백화점 어플에 보니까 면세 상품 득템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오게 됐습니다. 백화점 앞에서 나눠준 번호표는 개점 1시간 만에 동났습니다. 번호표 받으려고 새벽 6시부터 기다린 소비자도 있었습니다.
좋은 물건을 사게 사려고 새벽 6시까지 6시에 지금 노원 롯데에 온 거죠. 드디어 백화점 문이 열리자 행사장 주변은 번호표 받은 사람, 구경하는 사람, 취재진 등으로 북새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몰려 행사장에 최대 50명씩만 입장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관세청이 매출이 급감한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시로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를 허용한 건데 생로랑과 페라가모, 지방시 등 명품들이 백화점 정상가 대비 평균 30-40% 할인된 가격에 나왔습니다. 롯데는 첫날 백화점과 아울렛 등 3개 지점에서 행사를 열었고 오는 30일까지 8개 지점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고객들에게 면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신라 면세점도 온라인으로 명품 재고 면세품을 처음 풀었습니다. 프라다와 발렌시아, 지방시 등 40여 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면세점 정상가 대비 30에서 50% 할인된 가격에 자체 여행 상품 중개 플랫폼인 신라 트립을 통해 판매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게 1인 15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신청 20여일 만에 90만 건을 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집계 결과 이달부터 접수하고 있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24일 기준 90만 6,31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동부가 예상하는 지원 대상 114만 명의 8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긴급지원금 신청은 현장 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병행해 다음 달 20일까지 계속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시기에 서울의 대중교통 이용은 줄고 공유자전거, 따릉이 등의 이용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3월 첫째 주 하루 평균 서울 지하철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1%, 버스는 27.5%, 택시는 33.9%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따릉이 이용 건수는 23.3%, 나눔카는 29.5% 늘었습니다. 연구원은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택 원격 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비대면 업무 방식을 의무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몸바쳐 나라를 지켜낸 우리 전쟁 영웅들은 대부분 90살을 넘어 100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인 탓에 스스로 건강 지키는 게 쉽지 않은데요. 한 이동통신사의 첨단 기술이 참전 용사들의 건강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올해 97살의 김갑생 할아버지. 6.25 전쟁 당시 수차례 총상을 입으면서 포항 안강전투와 강원도 원산전투 등에 참여한 전쟁 영웅입니다. 신문도 직접 읽을 정도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인 탓에 고지혈증과 협심증, 고혈압이 있어 다량의 약을 복용 중입니다. 시간 맞춰 먹어야 할 약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 잊어먹기 일수. 할아버지의 이런 고민을 스마트 약상자가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약 먹을 시간은 알람으로 알려주고 복용 데이터는 보훈병원과 자녀들의 모바일로 전송됩니다. 자동 전송된 데이터는 특이 사항이 발견되면 병원 관계자가 방문해 혈압과 혈당 등 건강 상태도 직접 살핍니다. 저기 약상자에 있음으로써 편하지. 저 울리주마. 약 먹을 때 됐구나. 그기죠. 예. 전에는 내가 이어놓고 먹을 때는 깜빡깜빡하지요. 한 이동통신사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6.25 참전 용사들의 건강 도우미로 나섰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호국 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다가 이번 스마트 약상자 보급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보훈병원도 유공자의 투약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어 건강관리와 예방에 한층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르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와 지역보훈병원은 앞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국가유공자 건강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70년 전 온몸을 던져 이 땅의 평화를 지켜낸 전쟁 영웅들. 고령이 된 이들의 건강은 이제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지켜내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음력 5월 5일인 25일은 우리의 고유 명절인 단오인데요. 세계 무형문화유산이자 국내 최대 규모인 강릉 단오제가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강릉 단오제의 주무대인 남대천 둔치입니다. 난장과 인파로 가득했던 예년 이맘때와 달리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는 무대를 온라인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강릉 단오제 핵심 행사인 단오굿은 날마다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됩니다. 동방에 들어오는 코로나 역풍 물러가고 전문가 해설까지 곁들여져 이해를 돕습니다. 신에서 사왕 5방에서 들어오는 모든 이 코로나19 부정을 다 영정을 물리치자 하는 무가를 불렀고요. 관노 가면극과 강릉 농악 등 신명나는 무형문화재 공연도 언제든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오제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될 줄 알았는데 온라인으로도 보고 돼서 아주 좋았어요. SNS에는 온라인 단오제를 즐기는 시민들의 영상과 사진도 줄줄이 올라옵니다. 배송받은 탈과 부채를 개성대로 꾸미는가 하면 단오 노래에 맞춰 흥겨운 춤도 춥니다. 단오장에 가지 못하는 대신 온라인 공간에서 흥을 나누며 아쉬움을 달래는 겁니다. 유튜브에 댓글을 달면 추첨을 통해 단오 음식인 수리치떡과 단오주도 배달해줍니다. 콘텐츠들을 한 16개를 개발을 해서 그것을 SNS상에 통해서 단오의 문화도 즐기고 또 단오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 속 사상 처음 온라인으로 열리는 천년의 축제 강릉 단오제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에어프라이어로 오래 조리하면 발암 추정 물질이 많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어프라이어, 적외선 조리기로 감자튀김 등을 섭씨 190도가 넘는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하면 발암 추정 물질인 아크릴 아마이드 생성량이 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리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생길 수 있다고 알려진 삼겹살과 연어, 식빵, 냉동 감자를 온도와 시간을 달리 조리한 뒤 아크릴 아마이드와 벤조피렌 생성량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대부분 안전한 수준이었지만 식빵은 180도에서 24분 조리하거나 190도에서 16분 이상, 냉동 감자는 190도에서 40분 이상 조리하면 아크릴 아마이드가 유럽연합 권고 기준 이상으로 검출됐습니다. 지역에서 산발적인 연쇄 감염과 해외 유입의 영향으로 코로나19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의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호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야외에서 행사가 진행됐다고는 하는데 실내보다 야외가 안전하다고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5명이 확진된 자동차 동호회는 야외에서 한밤중에 진행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물론 야외는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실내보다는 전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내냐 실외냐 하는 점보다는 실제로 해당 공간에서 어떠한 행위들이 이루어졌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단 야외라고 하더라도 지근거리에서 대화 등이 이루어지고 특히 이 과정에서 입자가 큰 비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전파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이번 동호회 같은 경우에 다른 회원의 차를 동승하기도 했고 또한 편의점을 들른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밀접 접촉을 했다라고 하면 충분히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야외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됩니다. 네. 검역관리위원회가 WHO가 위기 선언을 철회할 때까지 전 세계 국가를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국가를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면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이번에 검역관리위원회에서 전 세계를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이 아닌 서류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서류상으로 전 세계를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서류상으로 중국 등 일부 국가만 검역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실상 전 세계를 검역관리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현재와 달라지는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해외랑 관련돼 있는 어떤 조치들은 사실상 최근에 해외 유입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비자 발급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는 조치 등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한편 방역 당국이 병상 부족 사태를 우려해서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진자들의 퇴원 기준이 강했던 건가요?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퇴원 기준이 더 강했던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WHO에서 퇴원 권고를 하는 사례는 코로나 발병 이후 그러니까 열흘 이상 지난 뒤에 3일 이상 증상이 없으면 격리 해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메르스 때 기준을 한때는 적용했었고 그거를 완화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는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 기준처럼 유사하게 적용이 되는 건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개인적으로 어제 완화된 격리 조치를 통해서 퇴원한 사람이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는 보는데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경계는 할 필요가 있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했을 때 병상 부족에 대한 걱정을 좀 덜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방역당국 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한 30에서 50명 수준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잔여 음압 병상 수가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하게 되면 향후를 대비한 병상 부족 문제는 현재 기준으로 일정 부분 걱정을 덜 수 있겠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앞으로 대규모 확산이라든가 이른바 2차 재유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의 조치만으로는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일의 시나리오를 설정해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같이 마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 전주 여고 학생의 사례처럼 식당에서의 감염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식사 시간 2부제를 실시하고 칸막이 설치,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는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겠으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이고요. 그리고 식당의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방문자, 그러니까 손님들의 사정이 다 다르고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큰 실효성은 없을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권고안,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질까 생각해 보면 거의 지켜지지 않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권고안보다는 더 실효성 있는 어떤 조치들이 더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권고안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스크 없이 밀접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흡연 장소입니다. 이렇게 밀접하게 모여서 흡연하면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다수의 사람, 다수가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이라도 좁은 흡연 부스에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만일 그 공간 내에 감염자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많은 흡연자들이 물론 모두는 아닙니다만 담배를 피우면서 침을 뱉는 행위를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담배를 피우는 동안에 마스크를 벗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파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마스크를 벗고 가까이에서 활동하는 일은 되도록 삼가야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미주 대륙의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다음 주면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가시화되고 있는 건가요? 전 세계 확진자 1,000만 명, 이 수치만으로 2차 대유행이 가시화됐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요. 1, 2차를 떠나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방역 조치를 크게 완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치들이 실제로 현재의 확산세를 크게 증가시킬
우려는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렇게 되면 바이러스 변이나 아니면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어떤 2차 대유행이 아니라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2차 대유행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와의 싸움이 길어지면서 추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검토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요즘 뭐 외출할 때 반드시 들고 나가야 하는 정말 필수품이 있죠. 바로 마스크인데요. 네. 오늘은 마스크와 관련된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마스크를 잘 써야 한다는 거는 계속 강조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에 공감하지 않은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다 쓴 마스크 보통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저는 네. 다 쓰면 일반적으로 그냥 쓰레기통에 넣어서 나중에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거든요. 네, 저도 일반 쓰레기로 버립니다. 네, 물론 이제 두 앵커처럼 마스크를 잘 버리고 계신 분들도 물론 그럼, 많을 네. 텐데 제가 실제로 현장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네. 현장에서는 정말 마스크 쓰레기가 발견이 되지 않는지 이제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곳이 이제 여의도 한강공원입니다. 네. 공원을 다니다 보면 어렵지 않게 이 버려진 마스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후미진 곳에서는 어김없이 저렇게 마스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 버린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흙과 먼지가 잔뜩 묻은 마스크도 많았는데요. 네. 한강공원의 경우 저렇게 매일 아침마다 정화 작업을 하는데 시민들이 많이 찾는 주말 이후에는 특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그럴 때면 어김없이 이 쓰다 버린 마스크도 많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전보다는 아무래도 마스크가 버리는 정도가 아무래도 많이 심해졌습니다. 예. 네, 아니 마스크 대란이 있었던 때가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제는 저렇게 아무데나 마스크를 버리다니 사실 좀 충격입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보면서 현장에서 예상보다 좀 많이 나와서 놀라움을 네. 금치 못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마스크를 제대로 폐기하지 못하면 환경에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 마스크가 바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마스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필터를 비롯해서 필터에 덧댄 이 부직포까지 모두 플라스틱 소재인 합성 수지로 만들어집니다. 네. 때문에 이 버려진 마스크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갖는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땅에 묻었을 때 수백 년이 지나도 분해되지가 않는다거나 강이나 바다로 흘러갔을 때 생태계에 치명적일 수 있는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 마스크 필터의 경우에는 워낙 미세한 실로 짜여진 것이기 때문에 강이나 바다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될 위험이 더욱 큽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자연계에 버려지게 된다면 이게 붕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분해가 아니고 붕괴. 그러니까 자외선이라든가 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산산조각이 돼요. 근데 산산조각이 됐지만 그 플라스틱의 성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가 오면 가벼우니까 같이 쓸려서 가겠죠. 그죠?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바다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분해가 되면서 생태계에 흡수가 돼요. 뭐 물고기도 먹게 되고 이렇게 등등 해서 이런 마스크가 그냥 어떻게 좀 버려지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분해가 돼서 생태계를 거쳐서 어쩌면 우리 식탁에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버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상황만 봐도 2월 말부터 이제 공적 마스크 공급량을 계산을 해봤더니 현재까지 한 8억 개 이상의 마스크가 공급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공급된 마스크가 그대로 소비되어 모두 버려졌다라고 하면 폐기해야 할 양도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 환경 단체들도 이 마스크를 잘 버려야 한다. 이 위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 환경 단체 오션스 아시아는 버려진 마스크가 바다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분해돼서 지름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이 되면 먹이 사슬을 통해 결국 인간에게 되돌아온다는 경고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 단체는 홍콩에 있는 한 섬 해변에서 발견된 폐 마스크를 사례로 들었는데요. 무인도
인도인 이 섬에는 수백 개의 폐 마스크가 발견이 됐는데 단체는 중국에서 버려진 폐 마스크가 불과 몇 주 만에 무인도 섬까지 흘러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이미 바다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오염된 상황에서 이제는 마스크가 또 다른 위협이 되고 있는 건데요. 자, 앞서 마스크가 플라스틱 소재인 합성 수지로 만들어진다고 하셨죠. 그러면 일반 플라스틱 쓰레기처럼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네, 이 마스크를 분리수거해서 재활용하는 데는 몇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보건상, 위생상의 문제가 있는 건데요. 두 번째로는 이 폐 마스크를 분리수거하려면 각각 성분이 다른 마스크 구성품들, 그러니까 귀에 거는 끈도 있을 수 있고요. 겹겹이 겹쳐진 필터와 부직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일일이 분해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죠. 또 이렇게 각각의 요소를 분해해서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도 이를 잘 쪼개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 아직 제대로 시도해 본 적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반 쓰레기처럼 소각이나 매립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소각이나 매립 이 두 방법 모두 환경 오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두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이 마스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마스크를 제작할 때부터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플라스틱이라는 거는 재활용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복합 소재면 안 돼요. 단일 소재여야 돼요. 거기에 이제 어떤 우리가 혼합제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것들도 최소화됐을 때 물질 재활용이 가능해요. 네, 이 외에도 폐 마스크를 소각할 때 나오는 스팀을 난방용으로 쓰거나 폐열을 회수해서 또 다른 발전에 사용한다고 하는 이른바 에너지 회수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태가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폐 마스크가 나올지 가늠하기도 어려운데요. 그런 만큼 마스크 폐기 방법 그리고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혜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재유행 공포 속에 오는 10월까지 6만 명이 더 희생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 워싱턴대 의과대학 보건계량분석연구소는 10월 1일까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약 18만 명에 도달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놨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95%의 미국인이 마스크를 착용한다면 사망자 수는 14만 6천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토퍼 머레이 연구소 소장은 봉쇄령이 내려졌던 주들이 개방에 나서고 있는 와중에 미국이 대규모 유행병과 씨름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머레이는 이 같은 미국의 재확산 추세가 8월 말쯤 시작해 9월에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구촌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먹구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주 대륙의 코로나19 감염이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다음 주면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등 4개 주에서 1일 신규 환자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미 대륙에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 전체 50개 주 가운데 절반가량이 증가세로 하루 동안 무려 3만 5천 명가량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세 번째로 많습니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뉴욕 마라톤 대회도 코로나19 여파로 결국 취소됐습니다. CNN 등 미 언론은 중환자실 입원 환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의 폭증 현상과 비슷하다고 전했습니다. 2차 대유행이 우려된다는 뜻입니다. 한때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진앙지로 불리던 뉴욕주는 미국 내 주요 확산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And hopefully we're on the other side of this mountain and we'll continue to see the numbers go down and we'll continue to see the economic activity go up. 서유럽의 방역 모범국인 독일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베스트팔렌주의 도축장에서는 1,00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아
무려 7,000명쯤이 격리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신규 확진 사례가 25에서 50% 증가했다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코로나19 환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확진자 수가 다음 주면 세계적으로 1,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면서 중남미 등 미주 대륙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Americas in general are still suffering sustained community transmission.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우치한 해외여행의 제한 조치의 완화 문제와 관련해서 각국과 협의 중이라며 몇 주 내 답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코로나19 여파로 이주 노동자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고국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국에서도 실업과 빈곤 문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LO가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이주 노동자 수는 약 1억 6,400만 명으로 전체 노동력의 4.7%를 차지합니다. ILO는 20여 개국에서 비공식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중 수백만 명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봉쇄 조치로 일자리를 잃으면서 귀국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미 100만 명에 가까운 이주 노동자가 남아시아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고 에티오피아의 경우 연말까지 20만에서 50만 명의 노동자가 귀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 국민 상당수가 코로나19 백신에도 큰 거부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PA 통신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IXE가 최근 이탈리아인 1,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33%가 백신이 나와도 접종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61%는 백신을 맞겠다고 했고 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백신 거부 비율이 높은 것은 부작용 가능성 등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안전거리 유지와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 지침에 불만을 표시한 반응도 40%를 넘었습니다. 33%는 방역 조치가 완화돼야 한다고 답했고 8%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화학 반응의 시작과 끝까지 모든 과정을 원자 단위에서 관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나노물질 및 화학반응연구단은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이용해 원자가 결합해 분자가 탄생하는 모든 과정을 천조분의 1초 단위로 실시간 관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이용하면 다양한 촉매 반응과 체내의 생화학적 반응을 관찰해 신약 개발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성이 없는 친환경 컬러 방막 태양전지가 개발됐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물 위에 떠있는 기름띠가 빛의 간섭 현상으로 무지개색으로 보이는 데 영감을 얻어 색깔 구현이 가능한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태양전지는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을 아연 소재로 대체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추가 비용 없이 7가지 이상의 색깔을 구현해낼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원자외선이 실내 공기 중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 메디컬 센터 연구진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구조를 가진 감기 코로나 바이러스 2종의 에어로졸을 실내에 뿌리고 원자외선에 노출했더니 바이러스가 최대 99%까지 제거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원자외선으로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근거로 실내 천장에 원자외선 램프를 설치하면 공기 중 코로나 바이러스를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매 관련 뇌 변화는 여성이 남성보다 일찍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뉴욕 웨일 코넬 의대 연구진은 인지 기능이 정상인 중년 성인 12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이 MRI 등을 통해 치매의 생물학적 지표인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형성 정도를 측정했더니 평균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30%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중년 여성이 중년 남성보다 치매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며 이는 폐경에 따른 여성 호르몬 감소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의 얼음층 아래 바다가 생명체가 꽤 서식할 만한 곳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나사 제트추진연구소 연구진은 목성 탐사선 갈릴레오호가 8년 동안 탐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유로파는 3에서 30km에 달하는 얼음층 밑으로 바다가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며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곳으로 꼽혀왔습니다. 인공지능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의료 분야에서 더욱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만나볼 분도 인공지능을 활용해 의료 분야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바이오닉스 연구단 김영준 책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의료 현장에서 AI, 즉 인공지능의 활용이 더욱더 넓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연구원님께서도 이와 관련한 연구를 현재 진행 중이시라고요? 네, 저는 20년 가까이 인체 관련 3차원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 3차원 프린팅, 3차원 소프트웨어 기술이 기존의 한계를 넘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체감하고 이를 수술 분야에 활용하면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3차원 의료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요. 3차원으로 환자의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요. 예. 환자의 수술 부위를 가상으로 잘라보고 재건된 부위를 재건하기 위한 최적의 배치를 수술 전에 수행해 봄으로써 수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딥러닝과 같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수술에 필요한 3차원 모델의 준비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수술 준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계획된 3차원 환자 모델이나 수술 가이드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개별 환자의 별에 맞게 맞춤형으로 제작되고 실제 수술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져서 의료진이나 환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 구강암 환자의 종양을 제거할 경우 원형을 복원해주지 않으면 아예 음식을 씹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턱뼈를 재건하는 수술이 필요한데요. 예. 이때 주로 평소에 잘 쓰이지 않는 다리뼈나 엉덩이뼈와 뼈 주변 혈관, 근육, 피부를 복합적으로 이식하는 수술을 합니다. 예. 이 같은 수술을 하려면 실제로 준비 시간만 일주일 이상이 걸리고 예. 실제 수술도 10시간 이상 소요될 만큼 난이도가 높습니다. 네. 하지만 3차원 수술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서 준비 기간과 수술 시간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해당 환자의 3차원 이미지를 직접 보고 수술하는 것처럼 어디를 절단할지 미리 정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 지금 가지고 나오신 게 실제 그 모형인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환자의 턱뼈이고요. 이런 식으로 수술 가이드를 3차원 프린팅으로 제작하여 예. 대고 자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를 대고 선을 그릴 때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술 시에 이런 식으로 턱뼈에 대고 수술하는 수술 가이드를 제작합니다. 네. 그리고 미리 이러한 그 수술에 필요한 플레이트를 제작하여서 환자 맞춤형 플레이트를 미리 준비한 것을 가지고 환자에게 이식하여서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네, 3D 프린팅으로 제작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기존에는 수술을 할 때 CT 영상을 활용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했다면 이 기술을 통해서 3차원 이미지를 보고 더 정밀하고 그리고 더 빠르게 수술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3차원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사용해본 의료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예, 3차원 수술 계획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의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시죠. 예. 이전에 어떻게 했냐면 CT를 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야. 아, 여기 근처에 암이 있을 거야.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죠. 그 CT를 바탕으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떼내는데 저희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그거를 모든 영상들 CT, MRI, PET-CT라는 것들을 한 곳에 뭉쳐버렸어요. 그 이미지 하나에다가 3차원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뭉쳤는데 뭉쳐놓고 나면은 암이 여기 있다는 게 정확하게 보여요. 수술 시간이 짧아지면 환자는 회복도가 빨라지고요. 회복이 빨라지면 조금 더 건강한 삶으로 빨리 가는 거죠. 또 직접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정말 네.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수술 가이드뿐만 아니라 환자 맞춤형 수술 보형물까지 제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인체에서 가장 얇은 뼈가 어느 뼈인지 혹시 아실까요?
좀 잘 모르겠는데요. 예, 바로 이 눈을 둘러싼 안화골이라고 하는 뼈입니다. 네. 이러한 안화골이 사고 등으로 인해 골절이 생겼을 때 필요한 안화골절 재건 전용 3차원 프린터를 3차원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습니다. 네. 3차원 CT에서 안화골절 부위를 자동으로 추출해 환자 모델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40초에 불과합니다. 예, 기존의 100장이 넘는 CT 슬라이스 단면 영상을 일일이 수동으로 그릴 때 3-40분 가까이 걸리던 일을 저희가 1분도 안 돼 완성한 것이죠. 예. 자, 이후 골절되지 않은 부위를 거울처럼 좌우 반전시킨 뒤 손상된 골절 부위를 자동으로 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정확히 찾아냅니다. 네. 다음으로 그 부위를 메울 수 있도록 체내 이식이 가능한 환자 맞춤형 보형물을 바이오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는 이 보형물을 골절 부위에 넣으면 뼈와 혈관 조직이 엉겨 붙으면서 네. 눈 주변의 뼈가 과거 모습을 되찾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3차원 의료 영상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면 의료진에게는 좀 더 정확한 수술 가이드를 제공하고 네. 또 환자에게는 개인 맞춤형 수술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기술로 작년에 창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2019년 초에 키스트로부터 정식으로 스핀오프 기술 창업을 허락받아 작년 말에 한 법인회사 이마고웍스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예. 기술 창업을 준비하면서 키스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템을 구체화하였고 제가 10년간 키스트에서 재직하면서 연구한 기술을 정식으로 사업화하도록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첫 번째 응용 분야로는 최근 활발하게 디지털화가 진행되기 시작하고 있는 치과 분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솔루션입니다. 예. 치과에서는 아직도 수작업으로 치아 본을 뜨고 맞아요. 보철물을 만들고 하는데요. 이를 디지털화하게 되면 저희가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접속해서 쓸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병원이나 치과 기공소에서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하듯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에 접속하게 되기 때문에 치아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틀니 등의 치과 보철물 제조 과정이 매우 단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임시 치아나 임플란트 가이드는 치과에서 직접 3차원 프린터로 출력해 바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여러 번 방문해야 되는 그 병원 내원 횟수를 줄일 수 있고 치료 기간도 단축이 되고 또 많은 부분은 이 인공지능이 자동화해서 새로운 기술을 의료진 입장에서 배워야 하는 기술 그 번거로움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는 이 디지털 덴티스트리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우리나라 치과 기공소의 기술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보철물 제작 비용이 고가인 나라에 수출도 가능한 서비스 플랫폼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병원과 제조소 간의 그 협업을 위한 어떤 그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런 의료 솔루션을 적절히 활용하려면 의학적인 지식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료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실제 의사, 병원 관계자, 의료기기 제조사, 치과 기공소 분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의료진을 자주 만나서 의학적 지식도 배우고 치과 기공소를 포함한 의료기기 관련 전문가들과 자주 대화하면서 함께 의공학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의료 분야 전문가 분들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의사분들께서 많이 찾아주셔서 의료와 공학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의공학 협력 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의료 현장에 도입이 된다면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사실 앞서 소프트웨어 기술 설명을 해주셨는데 듣는 것만 우리가 들어봤지만 좀 많이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시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없으셨을까요? 예, 특히 이 의료 서비스가 워낙 가치 사슬과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우리가 보유한 원천 기술이 의료진과 임상적 수요 등과 만나는 지점을 발굴하는 데까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또한 의료 솔루션 분야가 환자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나 의료법에 대한 규제 안에서 기술 사업화 모델을 도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설명을 들으면서 미래 의수를 살짝 엿보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박사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고 또 이런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가 어떻게 발전해야 한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인공지능 3차원 의료 소프트웨어 기술의 완성도를 좀 더 높이고 저희 팀이 개발한 기술이 실제 치료에 적용이 되어서 의사, 의료기기 제조사, 환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AI 클라우드 치과용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국내의 앞선 기술이 의료 분야에 적절하게 활용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이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국내 순수 원천 기술로 외산 소프트웨어 일색인 3차원 의료 솔루션 시장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3D 의료 영상 소프트웨어 기술을 만나봤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이 언제쯤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을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상용화 소식 짧게 들려주시죠. 예, 저희가 그 법인에서 이마고웍스에서 만든 3D 미 솔루션은 이미 출시가 되어 있고요. 이미 출시가 되어 있군요. 네, CT나 또 임플란트 소프트웨어와 함께 거기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서 지금도 치과에서 보실 수는 있겠지만 좀 더 확산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저희 솔루션을 활용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시장은 물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바이오닉스 연구단 김영준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외도 코로나19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바깥에서 진행된 동호회 행사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는데요. 탁 트인 야외라고 해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대화하거나 밀접하게 있었다면 감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방심은 금물입니다.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